서울 변두리. 낡은 동네의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헌책방, 세월의 서재의 주인 이지훈에게 삶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궤도였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8시에 정확히 책방 문을 연다 쌓인 먼지를 털고 낡은 종이 냄새를 들이마시며 계산대 뒤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손님이 드문 날이면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그림자를 구경하거나 책 속의 주인공들이 겪는 희로애락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50줄에 들어선 그는 더 이상 타인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이혼한 지 5년 뜨거운 사랑도, 지독한 미움도 없이 그저 오래된 계약이 만료되듯 끝난 관계였다. 유학 간 아들은 1년에 2번 의무적인 안부 메시지를 보낼 뿐이었고 그는 아들의 얼굴보다 그의 학비를 송금했다는 은행 알림 메시지를 더 자주 보았다. 이지훈은 자신의 삶에서 철저한 관객이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은 채 그날은 유난히도 무거운 공기가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째 쏟아지던 장맛비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렸다. 창밖 풍경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런 날은 손님이 더욱 뜸했다. 이지훈은 일찍 책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어난 한강의 모습을 보기 위해 다리 위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에는 잔잔하게 흐르던 강물이 흙탕물을 개워내며 거친 포효를 토해내고 있었다.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는 강은 세상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응축한 듯 보였다. 회색빛 하늘 아래 흙빛으로 일렁이는 강물을 보며 그는 텅 빈 마음으로 또 하루가 지나고 있음을 느낄 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평온했고 그 평온은 오랫동안 길들여진 무감각의 결과였다. 그때였다. 흙탕물 위를 떠내려오는 커다란 검은 자루 하나가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처음에는 누가 버린 쓰레기려니 했다. 장마철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강물에 실려 떠내려오는 것이 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자루는 이상하게도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둥둥 떠다녔다. 이따금씩 격렬하게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신의 착각이려니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옆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멈춰서서 강물 위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저거 뭐야? 저 안에 뭐가 들었나 봐. 그들의 불안감은 이지훈의 무감각한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자루가 다리 아래를 통과해 하류로 떠내려갈 때쯤 빗소리를 뚫고 아주 희미하고 절박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 닿았다. 낑. 그것은 살아있는 것의 소리였다. 가늘고 겁에 질리고 마지막을 알리는 듯한 소리. 이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개소리 아니야. 저거 개잖아. 사람들의 외침이 혼란스럽게 섞였다. 강물에 휩쓸려 가던 자루가 기적처럼 감기슬게 부러진 나뭇가지에 덜컥 하고 걸렸다. 충격으로 낡은 자루의 한쪽이 살짝 찢어졌고 그 찢어진 틈으로 하얀 털 뭉치 하나가 삐져나왔다. 젖은 털, 겁에 질린 눈, 진돗개였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어미개의 품에서 작은 머리들이 꿈틀거리며 나타났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굵은 밧줄로 한데 묶여 있었다. 어미와 새끼들. 온 가족이 하나의 밧줄에 묶여 죽음의 강물 위를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다리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세상에, 개들이잖아.
어떤 미친놈이 저런 짓을.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분노와 동정심이 뒤섞인 목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졌다. 몇몇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비극적인 장면을 찍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플래시가 터졌다. 그 소란 속에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이지훈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난간에 붙어서서 물살과 사투를 벌이는 진돗개 가족을 그저 무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연민, 그리고 익숙한 무력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밧줄은 점점 더 세차게 그들을 조여왔고 어미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새끼들을 핥아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인파를 해치고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는 것이 보였다. 작고 마르고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였다. 남루한 옷차림에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할머니,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리 옆에 미끄러운 흙길을 위태롭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성난 강물이 발목을 휘감고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오를 때까지 그녀는 주저함 없이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너무나도 단호하고 확고한 움직임이었다. 그 작은 몸이 금방이라도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다리 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가난하고 늙은 한 여인이 벌이는 위대한 사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장면은 이지훈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장의 사진처럼 박혔다. 평생을 안전한 난간 뒤에 숨어 살았던 자신과 모든 것을 내던져 생명을 구하려 한 할머니의 극명한 대비가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이지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요동쳤다. 그것은 공포였고 연민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을 향한 깊은 혐오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는 점에서 카메라를 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빗속을 뚫고 다리 위를 벗어나 성난 강물과 한 여인의 희미한 그림자를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이지훈은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성난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작고 단호한 그림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고독한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후 이지훈에게 잠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성난 강물과 그 속으로 몸을 던지던 할머니의 작고 단호한 그림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거친 흙탕물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던 진돗개 가족의 모습, 마지막 힘을 다해 새끼들을 핥아주던 어미개의 처절한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침묵은 더 이상 평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비명과 절규를 외면한 자의 비겁한 침묵처럼 느껴졌다. 그의 삶을 지탱해온 단단한 벽, 즉 철저한 방관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지만 그의 고통은 옅어지지 않았다. 책방에 앉아 책을 펼쳐도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책장 가득한 인류의 지성과 감성은 한낱 활자 더미에 불과했다. 강물에 빠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할머니의 행동 앞에서 이 모든 지혜는 얼마나 무력한가.
그는 계산대 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늘 정해진 시간에 하던 책 정리도, 먼지를 터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의 무기력함은 이제 책방 전체에 감도는 듯했다. 먼지는 쌓이고 공기는 정체되었다. 손님이 들어와도 건성으로 응대했고, 그의 무뚝뚝한 태도에 손님들은 조용히 책을 고르다 이내 발걸음을 돌렸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피어올랐다.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개들은 무사히 구했을까? 혹시 거센 물살에 함께 휩쓸려 간 것은 아닐까?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날 다리 위에서 그는 수많은 구경꾼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들진 않았지만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를 바 없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 그 사실이 뒤늦게 부끄러움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지난 5년간, 아니 어쩌면 이혼 후 혼자가 된 이후로 그는 자신의 삶에서조차 철저한 방관자였다. 그는 관계에 개입하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채 안전한 성 안에 숨어 살았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한 늙은 여인의 무모한 행동이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방관의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고통받는지 알 수 없었다. 감정의 동요는 사치라고 믿어왔던 그에게 이 감정은 너무나도 격렬하고 낯설었다. 책방의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덫이었다. 그가 세상의 비명으로부터 자신을 가두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덫, 그 덫 안에서 그는 점점 더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책 속에 숨을 수 없었다. 주인공들의 삶은 그의 삶을 더욱 초라하고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잔상처럼 남아있는 그날의 기억을 마주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의무감이나 선의가 아니었다. 어쩌면 지독한 이기심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 같은 것이었다. 그는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야만 이 지긋지긋한 잔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간의 고뇌 끝에 이지훈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계산대 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라면 오후 9시에 닫았을 책방 문을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닫았다. 낡은 철문에 일시 외출이라고 쓰인 팻말을 걸었다.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졌다. 해방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날의 강변으로 향했다. 며칠 새 강물은 거짓말처럼 잔잔해져 있었다. 햇살 아래 윤슬이 부서지는 강을 보며 그날의 광란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다리 위를 다시 걸어보았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 그리고 할머니가 강물로 뛰어들었던 바로 그곳. 그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날의 무력한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가 살 법한 곳을 추측해보기 시작했다. 남루한 옷차림, 필사적인 용기, 분명 강변에서 멀지 않은 이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 그녀의 삶이 있을 터였다. 그는 강변을 따라 이어진 낡은 주택가, 소위 말하는 달동네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은 가팔랐고
금이 간 시멘트 계단을 오르자 연탄 타는 냄새와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의 헌책방에서 나던 쾌쾌한 종이 냄새와는 전혀 다른 삶의 낡고 거친 그대로의 냄새였다. 그는 이곳에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깨끗한 셔츠와 잘 닦인 구두는 이 누추한 동네와 어울리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계하는 듯한 눈초리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며칠 전 강물에 뛰어든 할머니를 찾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었다. 이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로 들어갔다. 낡은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주인 아주머니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어색한 표정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음료수 한 병을 계산하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며칠 전 비 많이 올 때 강에서 개들을 구한 할머니가 이 동네 사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주인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살폈다. 개 구한 할머니, 그 양반, 온 동네가 그 할머니 얘기로 시끄러웠지. 다들 미쳤다고. 그러다 죽으면 어쩔 뻔했냐고 혀를 차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신기함과 약간의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근데 누구요? 뭐 때문에 찾는데? 이지우는 자신의 대답이 어색하게 들릴 것을 알면서도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그날 우연히 그 광경을 봤는데 무사하신지 걱정이 돼서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내 귀찮다는 듯 손가락으로 가파른 언덕 위를 가리켰다. 저 위로 쭉 올라가 봐. 파란 슬레이트 지붕 올린 마지막 집. 그 집에 사는 순자 할머니야. 괴팍해서 동네 사람들이랑 말도 잘 안 섞는 양반이지. 순자 할머니. 이지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을 때 그의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막연한 잔상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그는 언덕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미지 웨이츠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5년 전 이혼 후 굳게 닫아두었던 자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지우는 낡은 구멍가게를 나와 가파른 언덕길을 향해 걸었다. 박 할머니라는 이름은 그에게 하나의 목표가 되어주었고 막연했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 뚜렷한 방향을 찾은 듯했다. 그러나 막상 언덕길에 들어서자 그의 감각은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헌책방의 쾌쾌한 종이 냄새, 인쇄 잉크 냄새와는 전혀 다른 냄새들이 그의 코를 찔렀다. 눅눅한 흙냄새, 쿰쿰한 연탄 타는 냄새, 그리고 젓갈 냄새 같은 삶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이 동네 자체가 살아 숨쉬는 유기체인 것처럼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낡은 양철 지붕과 깨진 유리창, 녹슨 대문들이 켜켜이 쌓인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낯선 차림새에 경계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길게 앉아 김치를 다듬던 중년의 여인은 그가 지나가자 잠시 손을 멈추고 뚫어지라 쳐다보았고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따라왔다. 이지우는 마치 투명한 유리관 속에 갇힌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이 공간에 부자연스럽게 끼어든 이물질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해준 파란 슬레이트 지붕, 집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언덕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고 시멘트 계단은 부서지고 금이가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고 그의 잘 닦인 구두는 금세 낡고 더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돈을 주려고 그날의 죄책감 때문인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인가? 어느 것도 명확한 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며칠 전 다리 위에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고 이 발걸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막연한 확신뿐이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마침내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더 이상 길이 없었고 낡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언덕의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아주머니가 말했던 대로 지붕은 파란색 슬레이트로 되어 있었고 녹슨 대문 위에는 박순자라고 쓰인 낡은 명패가 걸려 있었다. 그제야 이지훈은 아주머니가 말해준 이름과 자신의 기억 속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할머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집이 그가 찾던 할머니의 집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금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집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낡고 초라했다. 비를 막기 위해 임시로 덧댄 비닐과 다 썩어가는 나무 판자가 뒤섞여 있었고 마당에는 여기저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빗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양철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낡은 강아지집 옆에는 그날 보았던 진돗개 가족이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사했다. 한결같이 무력하게만 느껴졌던 이지훈의 마음속에 작은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어미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새끼들은 어미의 품에 파묻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지훈은 낡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며칠 전과는 다른 종류의 망설임이었다. 그때는 비겁함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망설임이었다면 지금은 낯선 삶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한강에서 개들을 구하셨죠. 이런 평범한 인사말로는 이 낡고 거친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의 마음을 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말과 행동은 그저 이방인의 어설픈 동정심으로 비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손은 대문을 두드리는 대신 굳게 멈춰 있었다. 그때였다. 낡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안쪽에서 열린 것은 박할머니였다. 그녀는 한 손에 낡은 냄비를 들고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 다리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름지고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력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강인함과 세상을 향한 깊은 불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수도꼭지를 틀어 냄비에 물을 받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대문 앞에 서 있는 이지훈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 서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지훈은 당황하여 준비했던 말들을 잊고 횡설수설했다. 저는 그날 한강에서 그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할머니는 그를 날카롭게 가로막았다. 볼 일 없으면 가. 난 당신 같은 사람 모른다. 그녀는 매몰차게 돌아섰다. 이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다. 그의 선의는 완벽하게 거절당했다. 그것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마주한 거절은 생각보다 더 뼈 아팠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말로만 전하려 했던 그의 얄팍한 선의는 이 거친 삶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온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굳은 표정과 경계하는 눈빛은 더 이상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언덕길을 다시 내려오는 그의 마음은 착잡했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저 돈 몇 푼을 내밀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의 얄팍한 계산에 할머니의 강인한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닐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이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헌책방으로 돌아온 그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는 할머니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돈이나 말보다는 진정으로 그녀에게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까? 이지우는 자신의 헌책방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책들 속에서 그는 이 거친 삶의 한복판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한 여인을 위한 가장 진솔하고 따뜻한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낡은 자전거에 무언가를 잔뜩 싣고 다시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볍고 단호했다. 이지우는 낡은 자전거에 커다란 사료 포대와 공구 상자를 싣고 다시 언덕길을 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고 마음은 단호했다. 어제의 실패는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할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은 말이나 돈 같은 얄팍한 동정심으로는 열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의 강인한 자존심은 물질적인 도움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지우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그리고 가장 솔직한 재산인 노동을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겨웠다. 굵은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고 다리 근육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뻐근해졌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땀으로 축축한 셔츠를 정리했다. 낡은 마당에는 여전히 진돗개 가족이 누워 있었고 어미개는 그를 보자 다시금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연장 가방을 꺼냈다. 낡은 나무 대문이 안쪽에서 삐걱 하고 열렸다. 박할머니였다.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이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덧붙였다. 집 지붕이 많이 낡아 보여서요. 장마가 오면 비가 셀 것 같아서 제가 좀 봐드릴게요. 할머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어제 내 말 못 들었어. 볼일 없으면 가라고 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칼날 같았다. 그러나 이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연장 가방에서 망치와 쇠못, 그리고 방수포를 꺼냈다. 할머니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어제의 오만함 대신 진심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순수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혀를 한번 차고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절도 허락도 아닌 묵시적인 승인이었다. 이지우는 할머니의 낡은 집에 다가가 지붕을 살폈다. 그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다.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구멍이 숭숭 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불안하게 울렸다. 그는 낡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아래 썩은 나무 판자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망치질 소리가 낡은 동네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마당을 쓸다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말없이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이지우는 이마에 땀이 흠뻑 젖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펜을 쥐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육체 노동에는 서툴렀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지우는 지붕 위에서 내려와 낡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허리를 폈다. 할머니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지우는 물병을 꺼내 시원한 물을 들이켰다. 물통을 비웠을 때 할머니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쟁반을 들고 나왔다. 쟁반 위에는 투박한 사기 그릇에 담긴 밥 한 공기와 멸치볶음, 그리고 시원해 보이는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이지우는 놀라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이거라도 먹고 해. 밥 힘으로 일하는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어제와 같은 날카로움은 사라져 있었다. 이지우는 감동했다. 그가 책방에서 수많은 책들을 팔아벌었던 돈보다 이 보리차 한 잔이 훨씬 더 값지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천천히 먹었다. 짭짤한 멸치볶음이 꿀맛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쳤을 때 할머니는 그의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마루 아래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었다. 이지우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보리차가 그의 목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웠던 몸이 한결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조용히 보리차를 홀짝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외로운 영혼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고요한 순간이었다. 이지우는 할머니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강아지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그날 한강에서 보았던 강인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 순간 이지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여기 온 것은 그저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 조용한 존재, 이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사람의 곁에서 자신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온기를 다시금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지난 5년간 철저히 숨어 지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에게는 아들의 유학 자금을 보냈다는 은행 알림 메시지만 남았을 뿐. 그 어떤 온기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낡은 집의 마루에 앉아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와 차가운 보리차 한 잔을 나누는 이 순간이 그 어떤 책의 이야기보다 더 진실되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는 남은 지붕 작업을 마무리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마지막 망치질을 끝내고 지붕 위에서 내려왔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 많았어. 내일은 안 와도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작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아직 손볼 곳이 많아 보여서요. 그는 할머니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낡은 동네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작은 가족의 아주 소박하고 특별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지훈에게 주말은 더 이상 텅 빈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낡은 자전거에 연장 가방을 싣고 언덕길을 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할머니의 집은 그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전 비가 샜던 지붕은 이제 그의 손길로 튼튼하게 보수되었고, 마당 한편에 쌓여있던 잡동사니들은 깨끗하게 치워졌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이제 그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와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거나 텃밭을 가꾸곤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도 각자의 공간에서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나누었다. 이지훈은 더 이상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 침묵이 그에게는 깊은 위안을 주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만 연주하던 피아노의 선율에 누군가의 첼로 소리가 조용히 더해진 것만 같았다. 이지훈은 할머니의 낡은 집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고쳐나갔다. 빗물에 부식된 문틀을 새로 갈고 깨진 유리창을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교체했다. 마당 구석에 위태롭게 서 있던 낡은 수도꼭지는 더 이상 물을 뚝뚝 흘리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손이 닿지 않던 곳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낡은 집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듯했다. 그는 지붕 아래 썩은 나무 판자를 뜯어내고 새로운 판자로 교체하면서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낡은 상념들을 걷어내는 것만 같았다. 할머니의 무뚝뚝함 속에는 따뜻한 배려가 숨어 있었다. 그가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을 때면 그녀는 조용히 보리차 주전자를 마당에 내려놓았다. 쟁반 위에는 때로 갓 쪄낸 감자나 삶은 달걀이 놓여 있기도 했다. 이지훈은 그녀가 챙겨준 음식을 먹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은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떤 대화보다 깊게 소통하고 있었다. 이지훈은 자신이 이 낡은 집에서 이 무뚝뚝한 할머니와 함께 그리고 이름 모를 강아지들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이지훈은 할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낡은 계집은 비가 오면 눅눅해졌고 어린 강아지들은 추위에 떨었다. 그는 직접 나무를 사와 공구로 재단하고 튼튼한 계집을 만들었다. 며칠에 걸쳐 완성된 작은 나무집을 보며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런 건 왜 만들었어? 그녀는 여전히 무뚝뚝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놀라움과 미묘한 감동이 엿보였다. 이지훈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비 올 때 강아지들이 편하게 쉬어야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마당에 놓인 새 계집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날 밤 강아지들은 낡은 계집 대신 새로운 나무집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이지훈은 책방을 비우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손님들은 그의 부재를 아쉬워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텅 빈 책방과 공허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손길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낯선 사람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지난날의 죄책감이나 공허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할머니의 낡은 집, 그리고 그 안의 작은 가족은 이지훈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노을이 낡은 언덕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이었다. 이지훈은 지붕의 마지막 못을 받고 아래로 내려왔다. 할머니는 그가 지붕 작업을 끝낼 때까지 곁에서 조용히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는 땀으로 범벅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다. 고생했어.
오늘은 따뜻한 거라도 마시고 가.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다. 이지훈은 보리차를 받아들고 그녀 옆에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지훈은 찻잔을 든 채 조용히 생각했다. 지난 5년간 그는 철저히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켰다. 그는 안전한 성벽 안에 숨어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삶은 따뜻하지 않았고 온전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 낡은 성벽 밖으로 나와 삶의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맞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낡은 집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와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키는 할머니의 존재는 그가 수많은 책 속에서 찾으려 했던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이지훈은 이제 할머니의 집에서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그를 방해는 것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진돗개 가족이었다. 어미개는 이제 으르렁거리는 대신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고 새끼들은 그의 손길을 기다리며 작은 몸을 굴렸다. 이지훈은 그들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이날도 그는 마당 한쪽에 낡은 평상을 고치고 있었다.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텃밭을 매만지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참을 일하던 이지훈은 문득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 강아지들 이름은 없나요?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호미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강아지들에게 향했다. 이름 지어준 적은 없어. 그냥 새끼들은 복실이, 검둥이, 누렁이, 얼룩이 이렇게 불렀지. 어미는 그냥 개라고 부르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무뚝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이지훈은 망치질을 멈추고 조용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이 강아지를 참 좋아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서울에 살 때 퇴근길에 늘 유기견 센터에 들르곤 했지. 그러다 결국 혼자 사는 아들이 외롭다고 작은 푸들을 한 마리 데려왔어. 할머니의 눈빛은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련해졌다. 이름이 꼬미였나 그래. 꼬미, 아주 작고 귀여운 강아지였지. 이지훈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할머니의 입에서 아들과 강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 트럭에 박혀서.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뚝뚝하지 않았다.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때 꼬미도 같이 있었지. 아들이 꼬미를 안고 가다 그렇게 됐어. 이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날의 참혹한 광경을 떠올렸다. 빗물에 휩쓸려가는 진돗개들.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강물로 뛰어들던 할머니. 그 행동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이자 세상의 어떤 생명도 다시는 그렇게 무력하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던 것이다. 그날의 진돗개 가족은 할머니에게 꼬미이자
죽은 아들의 분신이었을 터였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냈다. 그렇게 가고 나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사람도 다 떠나갔지. 혼자 남은 집에 나는 그저 꼬미를 지켜주지 못한 아들의 죄책감만 끌어안고 살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고통과 외로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다. 지난 5년간 그는 이혼 후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다. 아들은 먼 나라로 유학을 떠났고 그는 텅 빈 책방에서 책 속에 숨어 살았다. 그는 자신을 버린 아내를 원망했고 멀리 떠난 아들에게서 오는 연락을 기다리며 공허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고 멀리 떠나보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는 동질감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도 그런 사람 같아. 혼자서 뭐에 쫓기듯 그렇게 살고 있지.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에 이지훈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들킨 것만 같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이지훈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외면해왔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죄책감과 무력감, 그리고 외로움, 할머니의 슬픈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묵묵히 평상을 고치던 손을 멈추고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조용히 잡았다. 할머니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이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할머니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물방울처럼 흘러내렸다. 두 사람의 슬픔은 서로에게 조용히 흘러들어 마침내 하나의 강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이지훈과 할머니 사이에 굳게 닫혔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무뚝뚝한 노동과 묵시적인 승인에 머무르지 않았다. 서로의 아픔을 조용히 나누는 것으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지훈은 매주 주말이면 언덕을 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할머니는 그런 그를 당연하게 기다렸다. 이지훈은 할머니의 낡은 집을 손보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일상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으며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갈 때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의 도움을 어색해했지만 이내 그의 존재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따뜻한 밥 한 공기, 짭짤한 김치찌개, 그리고 담담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그들의 대화는 거창하지 않았다. 오늘 날이 참 좋네. 강아지들이 잘 크고 있어 같은 소박한 말들이 오가는 동안 이지훈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삶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이혼, 혼자 남겨진 공허함, 그리고 멀리 유학 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조언도 해주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지훈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이 그의 어깨를 두드릴 때 그는 자신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이지훈은 책방을 정리하다 할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 강아지가 이상해요. 자꾸 구토하고 기운이 없어. 이지훈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서둘러 책방 문을 닫고 언덕으로 달려갔다.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어미개의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는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그 옆에 웅크린 채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은 며칠 전 그가 한강에서 보았던 그날의 절박함과 똑같았다. 이지훈은 할머니에게 강아지를 안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를 건넸다. 이지훈은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고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을 내려와 택시를 잡아탔다. 늦은 시간. 겨우 찾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는 강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급성 위염이라고 했다. 치료가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 치료를 마친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뜬 눈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지훈은 따뜻하게 데워진 수건으로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고 미리 사온 죽을 조금씩 먹였다. 할머니는 그의 옆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강아지가 겨우 눈을 뜨고 꼬리를 살짝 흔들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제야 희미한 안도감이 서렸다. 그날 밤 이지훈은 책방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할머니의 마루에 앉아 강아지를 돌보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 할머니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쭈글쭈글한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이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애 살려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지훈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며칠 후 강아지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했다. 이지훈은 할머니의 집에 며칠간 머무르면서 강아지를 돌보았다.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온전히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책방에서 책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현실의 삶에, 한 노인의 삶에, 그리고 작은 생명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이지훈은 자신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 같다고 느꼈다. 강아지가 다시 씩씩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이지훈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에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이지훈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일주일은 헌책방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는 날들과 언덕 위 할머니의 집에서 삶의 온기를 나누는 날들로 나뉘었다. 텅 빈 책방은 더 이상 그에게 공허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잠시 숨을 고르는 곳이었고 그의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할머니의 집은 그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할머니의 마당은 이제 그에게 가장 좋아하는 책 속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졌다. 그곳에는 슬픔도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따뜻함과 진실함이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낙엽이 소복하게 쌓이던 어느 오후였다. 이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시든 배추를 뽑고 있었다. 그는 흙을 만지며 햇살을 느끼며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 둔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이하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의 전 아내였다. 5년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다. 이지훈은 흙이 묻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는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받아, 전화 왔는데. 이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5년 전과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도 조심스러웠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필요해서요. 하나는 유학 간 아들 민준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며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했다. 제가 여러 번 전화했는데 자꾸만 피해요. 당신이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민준이한테 당신이 변했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이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어떻게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을까? 이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변했다는 걸.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동네 사람이 찍어서 올린 사진을 봤어요. 언덕 위에서 걔랑 할머니랑 같이 있는 사진. 그 사진 속 당신 웃고 있었어요. 제가 당신이랑 살면서 본 웃음 중에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지훈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진실된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했던 그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할머니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지훈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잠시 자리를 비켜 평상에 앉았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민준아, 아빠다. 5년간 들어보지 못한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아빠, 왜 전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지훈은 목이 메었다. 미안하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참의 침묵 끝에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엄마가 아빠 달라졌다고, 웃고 있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이지훈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응, 많이 달라졌어. 아빠는 지난 5년간 책방에 숨어서 세상이랑 담을 쌓고 살았어. 아빠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숨었지. 아빠가 너를,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렇게 살았어. 이지훈은 할머니와의 첫 만남,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할머니의 외로움이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구원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빠는 할머니한테서 배웠어.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빠의 문제는 아빠 혼자만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너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빠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를 혼자 보내버렸지.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네 옆에 있는 거라는 걸,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라는 걸. 민준이는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꼈다.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여기 너무 외로워요. 아빠 보고 싶어요. 5년간 숨겨왔던 아들의 고통이 터져나왔다. 이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도 보고 싶다. 아들아,
아빠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아빠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네가 힘들 때 언제든지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는 이제 널 위해 여기 있을 거야. 그의 말을 마쳤을 때 할머니가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지우는 아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가 5년간 쌓아왔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한순간에 녹여주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느꼈다,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그의 삶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될 터였다. 이지우는 언덕 위 할머니의 집 마루에 앉아 노트북으로 항공권을 검색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막연한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과연 아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마당에서 들려오는 강아지들의 울음소리와 텃밭을 매만지는 그녀의 묵묵한 뒷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그의 복잡한 마음을 알아챈 듯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이 선생, 어디 가려고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무심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이지우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 아들 만나러 가요.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봐야지. 가족인데. 가족은 그래도 함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녀의 짧은 말은 이지훈의 심장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잃고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다. 그런 그녀가 해주는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지훈에게 그 어떤 충고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통장을 들고 나왔다. 이거 내 비상금이야. 혹시 비행기 표가 비쌀까봐 가져가.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이지훈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이지훈은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돌아오면 그때는 할머니랑 강아지들이랑 진짜 가족처럼 살아요. 그는 그렇게 할머니와 강아지들의 배웅을 받으며 언덕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 대신 할머니가 건네준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며칠 뒤 아들이 있는 도시로 향했다. 낯선 공기와 낯선 풍경 속에서 이지훈은 자신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든 작은 수첩, 그 안에 적힌 할머니의 투박한 송글씨가 그가 꾸는 꿈이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밥 잘 챙겨 먹고 몸 건강히 다녀와라. 이 선생,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아들의 기숙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지훈은 한참 동안 망설였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를 낯설게 만들었다. 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이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민준이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아, 아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이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훌쩍 자라버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민준이는 그런 아빠의 모습에 당황하며 그를 방 안으로 들였다. 방은 엉망진창이었다. 쌓여있는 쓰레기와 널브러진 옷까지. 그리고 텅 빈 인스턴트 식품 용기들이 이 방의 주인이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지우는 아들에게 그 어떤 변명도, 어설픈 선물도 내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아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래서 도망쳤어. 내 유학 자금 보냈다는 거. 그걸로 아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이지우는 할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그로부터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죄책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빠는 할머니한테서 배웠어.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성공하라는 잔소리도 아니었어. 그냥 내 옆에 있는 거, 네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민준이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아빠, 저도 아빠가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아빠는 저를 세상에 혼자 던져놓고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결국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지우는 망설임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5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그동안 쌓아왔던 오해와 원망, 그리고 외로움을 모두 씻어내고 있었다. 이지우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이지우는 아들 방을 함께 치우고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낡은 라면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은 따뜻했고 그들의 대화는 그 어떤 밥상보다 풍요로웠다. 이지우는 아들에게 할머니와 강아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돈과 성공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아들 민준이와의 극적인 재회 후 이지우는 달라진 사람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5년간 짊어졌던 마음의 짐은 민준이와의 눈물 어린 포옹 속에서 모두 씻겨 내려간 듯 했다. 공항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고 진실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도망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온 가장이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언덕 위 할머니의 집이었다. 할머니는 이지훈을 보자마자 잘 돌아왔어. 이 선생이라며 반겨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기다렸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다. 이지훈은 할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과 아들과의 재회에 대해 할머니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지훈은 며칠 후 헌책방의 문을 닫았다. 가족의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쉽니다 라는 팻말 대신 문을 닫습니다 라는 팻말을 걸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헌책방을 정리하며 지난 5년간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책 속에 숨어 살았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책방을 팔고 그 돈으로 할머니의 집을 수리하고 할머니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다. 할머니는 그동안 아픈 곳이 많았지만 홀로 병원을 찾는 것을 꺼려했다. 이지훈은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건강을 살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선생, 내가 복이 많네. 이런 좋은 자식도 얻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다. 이지훈은 언덕 위 할머니의 집을 새롭게 고쳐나갔다. 낡은 지붕을 완전히 갈고 낡은 마루는 새 나무로 교체했다. 방 안의 벽지를 새로 바르고 방 한 칸에는 아들 민준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작은 침대와 책상을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에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아들 민준이는 이지훈의 변화를 보고 놀랐다. 그는 화상통화로 새로워진 할머니의 집을 구경했고 할머니와 강아지들의 안부를 물었다. 민준이는 곧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지훈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5년 전 그가 외롭게 보냈던 아들이 이제는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이었다. 이지훈은 마당에 앉아 강아지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점순이, 발발이, 노랑기, 얼룩이, 그리고 곰이.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그들의 삶을 지켜준 사람들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돋보기 안경을 쓰고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때 멀리서 낡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는 소년의 모습이 보였다. 소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을 올랐다. 그는 5년 전 이지훈이 그랬던 것처럼 낯선 집 앞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소년은 바로 이지훈의 아들 민준이었다. 민준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아빠의 품에 안겼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지훈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아빠도 보고 싶었다. 아들아.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할머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 그리고 삶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마침내 보상받았다는 진정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이지훈은 더 이상 책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낡은 마당 위에서 펼쳐지는 작은 행복들로 가득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낮잠을 자는 강아지들, 함께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삶의 가장 소중한 의미였다. 그는 5년 전 외로운 섬에 갇혀 홀로 고통받았던 이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지훈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낡은 책방의 이야기는 끝나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